그 4, 5종 빵으로 만드는 장점 요거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첨가한다면은 지금 요 밑에 보면은 어떤 발효 하는지, 젖산 발효,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산 발효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도 한다는 거. 네, 요 정도는 같이 이제 외우시면은 요걸로 인해서 이제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나요? 네, 요걸로 인해서. 초산 발효까지 초산 발효 이해가 안 돼요. 네? 초산 발효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초산 나오잖아, 초산. 시큼한 거. 네. 네. 시큼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저산도 나와도 마찬가지로 pH도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 그 유산은 보통 보면은 이제 저산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축을 죽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산발을 얘들을 하는 거지. 이제 초산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거지. 그런데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자, 세 가지 정도 발효한다는 거, 초산 발효, 저산 발효, 알코올 발효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4, 5종 빵의 장점, 그죠? 어떤 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풍미, 그죠? 반죽이 개선되죠. 그 다음에 노화 억제도 되고, 그죠? 이런 초산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존성도 있잖아요. 되게 오래 갑니다. 그죠? 그 빵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외국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빵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 다 먹어야 되잖아요. 다들은 그런 건 아니죠. 줄줄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도 뚝뚝 떼먹고 그러죠. 그게 그죠. 간식 겸 주식 겸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죠. 밥 먹고 나서도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밥 먹으면서도 그죠. 빵 그죠. 옆에 갖다 놓고 뭐 스튜 같은 거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서프에 뭐 푹 찔러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빵을 그냥 배불리 먹잖아요, 그죠. 걔들은 다른 거 먹으면서 빵을 곁들여 먹는 거고, 요게 조금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목적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처리의 이유. 그죠?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공정 전에 하는 그걸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과일 같은 경우는 건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을 더 첨가해 주는 거고, 콩과일 같은 경우도 수분을 더 첨가해 주는 거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체질을 하는 게 이제 전처리의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이런 전처리 하는 이유는 빵 속의 수분 이동 방지입니다. 자, 빵 속에 수분 이동 방지입니다. 이런 거 적을 수 있고요. 이제 본래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요걸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율이나 저장성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포도 입장입니다. 건조과일 건포도 입장입니다. 그죠? 원래 건포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건조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돼요? 수분을 이제 첨가해가지고 원래 포도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요걸 첨가하는 거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죠? 물에 담그든지 뭐 술에 담그든 뭐 담그든. 그게 요 전처리의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요거 쭉 적어 놓으시게 적을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이제 호밀빵 있는데 호밀빵에서는 요 뒤에 가면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호밀에 이제 저 구성 성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4, 5종을 넣어야 하는지. 자, 밑에 보면 이제 4, 5 있죠. 자, 4, 5 반죽은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곡물을 발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 공정은 자연적이고 맛이 좋으면 건강지향적인 제품으로 인식되어 저희는 전통적인 제빵법이죠. 유산균 발효로 생성된 유산 때문에 은근한 신맛이 나고요. 이 반죽의 산성화는 빵의 품질은 물론 맛과 향을 개선하고 노화가 지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H가 낮기 때문에 다른 잡균들이 어떻게 돼요? 번식이 어렵습니다. pH는 4 정도일 4.6을 기준으로 보통 요거 합니다. 요 기준을 해가지고 요 위로 올라가면요 균 생성이 되게 활발해집니다. 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까지 조금 내려가면요 잡균이 번식이 어려워집니다. 그게 pH 4.6 정도 됩니다. 얘는 또 뭘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요 깡통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통조림에 또 그런 또 그죠 기준도 요 pH 4.6이 됩니다. 이제. 그럼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또 깡통균은 클로스트리움, 이디움, 보틀, 미엄이죠. 미엄인가? 그죠? 네, 요것도 같이 이제 세우면 되죠. 요것도 pH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얘들도 생성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유산균의 산성화와 전분과 단백질 분해 등으로 빵 제작 동안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노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 반죽의 단점은 뭐예요? 노동력이 많이 들죠. 그리고 예, 생산성이 일정하지 못하죠. 그죠? 그만큼 사업 종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데니시 배출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딴 거는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장 휴지. 옆에 보면 냉장 휴지. 밀가루가 소화되고 글루텐을 안정시키고 반죽과 유지의 대기를 갖게 하고 청을 분명히 하고 반죽을 이완시켜 밀어펴기를 쉽게 하고 믹싱과 밀어펴기로 손상된 글루텐을 재중분한다. 이게 냉장 휴지의 목적 이렇게 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밀가루가 소화되고 글루텐 안정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반죽과 유지의 대기를 갖게 하고 청을 분명히 해주죠. 냉장 휴지를 시키면은 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냉장 휴지 시킨다고 발효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발효됩니다. 그러면은 반죽을 이완시켜 주나요? 되죠? 그 다음에 밀어펴기 쉽게 해주죠.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믹싱과 밀어펴기로 손상된 글루텐을 재정돈시켜 준다. 그러면 이 지금 냉장 휴지의 뭐 효과나 목적 뭐 이렇게 요것도 여러분들 또 하나 또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데니시가 여기 실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결부시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밀가루가 한 번 더 합니다. 소화되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 안정이 된다. 그죠? 요거 이제 여러분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죽과 유지를 대기를 갖게 한다는 얘기는요, 반죽 온도 있죠. 반죽 온도, 그 다음에 유지 온도 이래 되니까 이 어떻게 돼요? 이 굽기 있죠, 그죠? 상태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니까 또 뭐가 돼요? 청을 분명하게 해주죠.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죽을 이온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밀어펴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데니시 문제 내놓고 데니시 배출이 냉장 유지의 목적을 뭐 아는데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믹싱과 밀어펴기로 인한 글루텐은 어떻게 돼요? 배 정도 나는 시간을 주는 게 유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게 딱 이제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3개 정도만 그래도 적어 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냉장 휴지의 목적. 이것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바게트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목적.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팀을 넣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수분 첨가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다고 반죽 속에 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완전히. 수분 첨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거칠고 불규칙적인 터진 방지입니다. 이런 걸 이제 글자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조건 그냥 그게 스팀 그냥 이게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적인 터짐을 방지를 시켜주는 게 스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껍질이 어떻게 돼요? 네, 광을 내줍니다. 껍질에 광을 내주고, 그 다음에 얇고 그죠 바삭거리는 껍질을 형성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최적의 부피를 만들어줍니다. 스팀을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스팀은 그러잖아요. 수분 첨가가 되니까 이게 보통 어디에 쓴다? 하드게에 쓰는 거예요. 설탕이나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들. 왜냐면 같은 부피로 만들어내려면은 일단 발효는 일단은 많이 시켜놨는데 그잖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굽기 전에 스팀을 넣어주고 어떻게 돼요? 빵이 안에서 더 부풀게 해주는 거죠. 스팀 넣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리고 이 스팀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또 뭘로 또 확 올라가요? 수증기로 확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온도가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죠. 그럼 껍질이 어떻게 돼요? 얇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스팀을 안 쏘고 그냥 구우면 어떻게 껍질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런 차이점에서 최적의 부피를 만들어 줍니다. 스팀 사용하는 이 스팀의 사용 목적,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나올 만한 거는 그러면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이제 제품 평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린 반죽, 지친 반죽. 어린 반죽은 발효나 이제 반죽이 덜 된 걸 어린 반죽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친 반죽은 그죠? 과발효되고 발효 반죽이 많이 된 걸 지친 반죽이라 하는데, 요게 이제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 기능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1차 필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1차 필기 문제는 이제 요런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
저번에 제일 처음에 지금 필기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오는가? 빵 속에 줄무늬 이게 나왔어요. 빵 속에 줄무늬 요인을 적어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요것만 읽어보고 갈게요. 덧가루 사용이 조금 과다하면요 빵 속에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반죽통에 과도한 기름칠을 해도 있잖아요. 빵 속에 줄무늬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발효할 때 표면이 마르면요 나중에 성형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안에도 어떻게 돼요? 줄무늬 같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분할기에 기름 과다한 폐인 기름칠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된 반죽도 빵 속에 줄무늬 생깁니다. 덧가루 과다해도 생기죠. 그죠? 그 다음 발효실에서 껍질 형성하는 거. 발효실에서 껍질 형성하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껍질 생기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저번에 적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나올 소지는 솔직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이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적어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 필기시험 준비하다 보면 적어 있죠.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 그냥 줄줄 적으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걸로 한다고 그거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 내용 들어본 것 같죠? 그냥 아무거나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것만 딱 적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가 하면 뭐 그러잖아요. 소 뒷발치기로 하나 정도 뭐 들어가면은 그죠? 점수 주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좀 틀린 게 옛날에는 그 점수 주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그죠? 정확한 것만 딱 적어야 돼요. 정확한 것만. 괜히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적어놨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 꺼버립니다. 그냥 무작정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재료별에 따른 이제 제품의 평가인데 설탕이 이제 3% 정도 되고 5% 이상이 되면요 가스 발생량이 약해져 발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스트는 어느 정도의 이제 설탕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하면 설탕이 밀가루에 3% 정도 이렇게 넣어줄 때 이스트는 그거 먹고 잘 큽니다. 근데 그 이상 그러잖아요. 그 이상이 넣었다는 얘기는 이스트의 먹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늦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은 반죽 단백질들이 들어옮겨 글루텐 생성 발전되는 걸 방해를 시키고요. 반죽이 되는 시간을 길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글루텐 형성을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늦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고요. 그 다음에 쇼트닝의 효과 볼게요. 자, 쇼트닝은요, 유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스 보일력에 영향력이 없으면요, 수분 보일력에 영향이 있어 보존 기간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기준으로 3 내지 4% 첨가하면은 반죽 팽창을 위한 윤활 작용을 하고요. 가스 보유력이 좋아집니다. 빵에 풍미 주죠. 근데 이 쇼트닝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유지. 그냥 유지로 했을 때 그죠. 풍미 줍니다. 근데 쇼트닝은 풍미가 솔직히 없죠. 무색, 무치를 가진 게 쇼트닝입니다. 근데 빵에 풍미를 준다고 하면은 솔직히 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금의 효과를 보면요. 소금은 사용량은 2%가 평균적입니다. 대체적으로 2%가 평균적입니다. 2%보다 조금 넘어가면은 좀 짜다는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이게. 그 이상 사용하면 산투압에서 이스트 발효력이 떨어지고요. 최저 사용량은 1.7% 정도 되고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반죽이 끈적거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대신 발효는 되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구우면 내상이 거칠고 소금을 직접 이스트에 접촉하면 산투압의 이스트 발효력이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의 효과는요. 자, 우유 단백질에는 이때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락토알부민, 카제인, 락토글로불린이 있습니다. 얘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밀가루를 어떻게 돼요? 좀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유의 양이 많으면은 우유 단백질의 완충작용 발효 시간이 길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당은 굽기 시에 어떻게 돼요? 껍질색을 진하게 해준다. 아까 전에 얘기해 줬죠, 그죠? 그 다음에 분유를 적당히 많이 사용하면 우유 단백질의 완충작용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 지연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밀가루 단백질을 강화하여 양 옆면과 바닥이 튀어나오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유나 단백질이 첨가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죠? 분유가 첨가가 된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첨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 단백질이 첨가가 되면은 구조가 어떻게 돼요? 되게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들어가면 또 뭐도 더 들어가야 돼요? 수율도 마찬가지로 첨가를 시켜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쭈루룩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단백질의 영향입니다. 밀가루 단백질과 질은 밀가루의 강도하고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빵의 적성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빵의 적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는요, 또 이 단백질도 연관이 되지만은, 그죠? 이 해분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이 미네랄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빵의 적성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빵의 만들기에 있어서 단백질도 영향을 주고 해분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 중에, 자, 그 다음에 제과 반죽의 종류. 그럼 제과를 이렇게 보면은, 제과는 공기를 부풀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 공기를 부풀린다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제품의 부피를 만들려고 하면은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기체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만드는 이제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면은, 그죠? 화학적인 팽창제에 의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에 의한 팽창. 그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팽창 안에는 무팽창도 있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계란의 이런 기포성에 의한 팽창도 있고, 그죠? 네, 요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 한번 볼게요. 이제 화학적인 팽창에 의한 거는 베이킹 파우더가 이제 보통인데, 요게 이제 소다, 그 다음에 이스파르타인데, 이스파르타는 이제 암모늄 계열입니다. 요즘은 이거 잘 안 쓰는데, 물리적인 팽창에 보면은 공기 팽창, 그 다음에 유지 팽창, 그 다음에 무팽창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가지고는 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죽형 반죽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크림법, 블렌딩법, 그 다음에 1단계법, 설탕물 반죽법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복합법 이렇게 있는 게 반죽형 반죽입니다. 반죽형 반죽의 대부분 보면은 비중이 어때 보여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0.7에서 0.8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블렌딩법 같은 경우는 0.9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품형은 우리가 말하는 저 있죠, 공리법, 그 다음에 별리법에 관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머랭 반죽, 뭐 스펀지 반죽, 시폰 반죽 이런 게 다 그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달걀의 기포성과 공기 입자 주위에 요거 보이나요? 보통 반죽에는 20도에서 50도 정도로 이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죽 온도는 보통 20도에 가까워지면 포집성이 되게 좋고요. 50도에 가까워지면 기포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포성과 포집성이 모두 좋은 온도는 30도입니다. 요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공리법 칠 때 24도 이렇게 안 맞추죠. 30도 맞추죠. 그죠? 30도 맞추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잘 올라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여기서 할 때는요, 보통 24도씩 이렇게 해요. 기능사나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달걀의 흰자의 기포성을 좋게 하는 재료. 그거 줄쳐놓으세요. 추석상. 흰자의 기포성을 좋게 하는 재료. 산 종류, 여기에 적혀지는 게 다 산 종류예요. 레몬즙, 그죠? 그 다음에 주석산, 그죠? 식초, 네, 과일즙, 그죠? 나중에 얘기할 건데, 흰자는 이게 알칼리 쪽에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산이죠, 그죠? 그죠? 알칼리와 산이 만나니까 뭐가 돼요?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성일 때, 단백질은 중성일 때 기포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하면, 이때가 뭔가 하면요, 등전점입니다. 등전점이, 단백질의 등전점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의 정등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중성 쪽에 있습니다. 그죠? 예, 등전점이라는 거는, 그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을 때를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하가 10개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도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의 성질을 가질 때, 이때 기포력이 최고로 좋습니다. 대신 반대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용해도는 최소로 갑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요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왜 이걸 넣어주느냐? 단백질의 정제점이 중성일 때 기포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 나올 수가 있을 소지는 있죠. 저번에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나왔어요. 왜 이게 이 산을 넣어주는 이유, 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는 거 가지고 통합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머랭 반죽 볼게요. 자, 머랭은 그죠? 흰자에다 설탕을 넣어가지고 거품을 올린 걸 머랭이라고 합니다. 보통 설탕과 흰자의 비율은요, 설탕이 2고 흰자가 1 정도가 들어가는 게 보통 머랭을 합니다. 흰자의 기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산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자, 머랭의 제법에 따라는 프렌치 머랭, 이탈리안 머랭, 스위스 머랭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탈리안 머랭은 시럽을 끓여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죠? 프렌치 머랭은 어떤 거예요? 그냥 흰자에다 설탕 집어넣어가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스위스 머랭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죠? 그 차이점을 좀 알지. 머랭 제조 시 주의사항은 기름기 없어야 됩니다. 흰자에 노른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속 위주로 휘핑을 해야 기포력이 되게 치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흰자의 적정 온도는요 17도 내지 22도입니다. 그러면 너무 냉장고에 온도 있는 흰자도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스펀지 반죽에는 보면요, 자, 공리법이 있고 변리법이 있고 단단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누아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 잘못 생각해. 제누아즈법이
그래서 스펀지 반죽에 유지를 넣어 만드는 게 제노아즈법입니다. 얘는 어디에서 만드는 법일 것 같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주로 만든다고 해서 제노아즈법입니다. 얘는 부드러운 제품이고요. 자, 중탕된 유지는 반죽의 마지막 단계법에 집어넣습니다. 제노아즈법은 스펀지 반죽에 유지를 만든다니까 유지는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폰 반죽. 자, 시폰 반죽은 그거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쭉. 자, 그 다음에 제과 공정. 자, 제과 공정에 가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고율 배합, 저율 배합.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죠? 고율, 저율, 그죠? 뭐 쉽게 문제 나오면은 뭐 고율 배합의 뭐 특징 적으세요. 저율 배합의 특징 적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고율은 언더 베이킹이에요, 오브 베이킹이에요? 네? 오버 베이킹에 고율이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저온으로 장시간 길게 구워야 됩니다. 그죠? 얘는 높은 온도에서 짧게. 언더 베이킹이고 그죠? 고온으로 단시간 이렇게 구워야 됩니다. 요 기준은 이제 설탕량이죠, 그죠? 설탕량이 밀가루보다 많냐 적냐 요 차이죠, 그죠? 빵은 대부분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보면? 다 저율로 들어가죠, 그죠? 웬만하면 저율로 들어가죠. 파운드 케이크도 잘 보세요. 파운드 케이크도 보면 밀가루하고 그 설탕량에 따라 있잖아요. 고율도 될 수 있고 저율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율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잘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거 제과 제빵에서는 베이커 퍼센트입니다. 그죠? 베이커 퍼센트는 그죠? 밀가루를 100%로 보고 이 100에 대한 기준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총 합쳐가지고 얘들은 어떻게 돼요? 100보다는 훨씬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트루 퍼센트는 그죠? 이 전부 다를 합쳐가지고 1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완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사용합니다. 그죠? 밀가루의 대양, 밀가루의 얼마, 그죠? 그런 거 사용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그거 잘 보셔야 합니다. 퍼센트가 기준이 어디냐,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은 배합표 작성법 보면은 그냥 있잖아요. 그죠? 예, 요 밑에 보면 총 재료의 무게, 밀가루 무게, 총 반죽 무게, 요거에 관한 걸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고율 배합, 저율 배합. 자, 고율 배합, 저율 배합의 비교. 자, 설탕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죠? 밀가루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밀가루가 전체 액체의 양은 밀가루보다는 전체 액체가 많을 때는 고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체보다는 밀가루가 많을 때는 저율입니다. 그러니까 굽는 게 틀려지겠죠. 비중도 고율일 때는 비중이 낮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고율 배합은 화학적인 팽창제는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죠?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화학 팽창제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부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목요일 날 얼른 이게 빨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씨. 이거 언제 다 끝나지? 갑자기 요즘 들어 이게 많아 보인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일본 가야지. 어?